네, 오늘은 남북전쟁, 관세전쟁의 기원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전쟁의 오랜 배경을 정리해봅니다. 오늘 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메르님 정말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미국은 남북의 북부의 경쟁 구조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남부와 북부의 경쟁 구조가 달랐습니다. 미국 북부는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영국 등 제조업 선진국보다는 제조 역량이 뒤떨어졌고 제조 원가가 높았습니다. 북부는 유럽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의 유입을 줄여서 지역 제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관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미국 남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목화가 주요 생산품이었는데 70% 이상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해서 목화 수출이 힘들고 수입 물가만 올라가는 것에 남부는 불만을 가집니다. 유럽 제품이 싸게 들어오면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북부와 북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남부의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노예제도도 남부와 북부의 시각 차이가 큰 제도였습니다. 목화의 경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라 노예 노동력 없이는 돌아가기가 힘든 산업이었죠. 반면에 북부는 인구가 많고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노예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시각 차이는 노예제도 자체보다는 노예 수입에 대한 시간 차이였습니다. 북부도 노예제도 자체는 인정했지만 노예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노예장들의 비인도적인 행동들을 문제시한 것입니다. 1807년 미국 의회에서 남부와 북부의 합의로 노예 금지 법안이 통과합니다.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법안 통과 20년 이후부터 노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남부도 이미 충분한 노예가 있으니 이들을 잘 관리하면 목화 생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해준 것이죠. 남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목화 재배가 돈이 되면서 생각보다 면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790년 미국의 목화 생산량은 3,000톤 수준이었습니다. 3,000톤 수준이었던 목화 생산량이 1820년에는 6만 톤으로 늘어났고 1860년에는 200만 톤까지 빠르게 늘어납니다. 와, 이런 사실이 있었군요. 전 세계 목화 생산량의 3분의 2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력으로 목화를 생산하는 구조인데 노예는 1790년 70만 명에서 1820년 150만 명으로 2배가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노예를 출산을 통해서 늘리는 방식으로는 수요를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지는 흔싸기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1808년에 노예 가격은 인당 50불에서 800불까지 오르게 됩니다. 노예 가격이 오르자 남부 지역의 노예 가치가 20억 불까지 올라갔고 20억 불이요? 잘못 읽은 건 아니죠. 노예가 남부 지역 주민 총 재산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체 가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정책은 남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 중 20%가 증발하는 일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1828년 미국은 북부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 최고 45% 수준까지 올리게 됩니다. 와, 지금 15%, 25%만 나와도 엄청난데 45%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남부가 크게 반발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연방 탈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933년 남북이 타협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서 20%까지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한 것이죠. 1861년 합의는 깨졌고 평균 36%까지 낮아졌던 관세가 47%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 거죠. 1861년 4월 12일 남부와 북부 간 내전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난 미국 내전을 남북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남북전쟁의 원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관세가 발단이 되고 노예 해방의 명분이 된 북부와 남부의 정권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론자가 아니었고 공화당도 노예 제도 자체의 폐지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노예 해방이 공화당에 유리한 정책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북전쟁 전에는 노예 한 명당 0.2표로 계산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면 노예 한 명당 한 표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공화당을 찍을 게 확실하니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도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재산과 국회의석이 모두 날아가는 노예 해방을 남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남부는 독립을 선포했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은 남부가 일으켰지만 전력은 북부가 크게 유리했습니다. 인구 수만 봐도 북부가 남부보다 4배는 많았습니다. 공업 지역도 북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쟁 물자의 97%가 북부에서 생산되는 상황이기도 하였죠. 북부 주민들은 개인 전투력이 허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부인들은 총기가 생활화되어 기본적으로 총기를 잘 다루는데 북부는 공업 지역이 많아 총기 사용 경험이 적었던 것이죠. 남부가 초기에 연전 연승을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변수가 발생합니다. 에팔레치 산맥에 사는 스코틀랜드계 이주민들이 북부군에 합류한 것입니다. 에팔레치 산맥은 한국의 태백산맥처럼 대서양을 따라 미국의 등뼈처럼 올라가 있는 산맥입니다. 이곳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과 싸우던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과 세계 용병 투탑을 먹을 만큼 용맹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나오는 무식하고 성격 화끈하고 총 잘 쏘는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들은 거칠지만 솔직하고 단순한 스타일이라 돈독 오른 북부 양키도 싫고 남부 노예주들도 영국놈 생각이 나서 둘 다 싫어했었습니다. 남부와 북부를 모두 싫어했지만 먼저 싸움을 시작한 쪽이 나쁘다는 문화가 있어 북부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전투에 능숙한 스코틀랜드 이주민들이 북부군에 합류하면서 남북전쟁에 북부가 이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북부가 이기고 노예들이 해방되자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에팔레치아로 들어와 이들과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식한 것은 둘 다 비슷한데 해방된 노예들의 몸값이 싸다 보니 해방 노예가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린 것이죠. 흑인에게 불법 린치를 가하는 KKK단의 주력이 남부가 아니라 이곳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KKK단의 상징인 하얀 고깔 두건과 불타는 나무 십자가 페어리 크로스는 스코틀랜드의 병사들을 긴급할 때 모집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에 거주하는 스코틀랜드 이주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 등의 노동자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힐빌리라는 이름으로 붙게 됩니다. 힐빌리는 산골 마을 백인을 뜻하는 단어지만 쇠락한 러스트벨트 공업지역에 사는 가난한 백인 하층민을 말하게 됩니다. 미국 차가 외국산 차에 밀려 망하고 중국의 싼 철강 제품이 수입되자 공장들이 문을 닫으며 힐빌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때 안정적인 직업과 어느 정도 중산층의 생활을 하던 힐빌리들이 직장을 잃게 된 것이죠. 2016년 6월 책 한 권이 출간됩니다. 힐빌리 노래라는 책으로 55주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미국을 강타합니다. 책의 저자가 살아있던 미들타운의 암코, 가와사키 철강회사 본사가 있던 오하이주 남부의 지방도시였습니다. 중국의 싼 철강 제품들이 수입되며 암코 가와사키 스틸이라는 대기업이 무너졌고 노동자들의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미들타운 시민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마을에서 술 먹고 욕하고 싸우는 게 일상이 되었고 가정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죠. 알바를 하는 필자가 사먹기 힘든 티본 스테이크를 이웃집 마약 중독자는 실업수당으로 사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정부가 준 식권으로 콜라 박스를 산 후 현금으로 바꿔 술을 사먹는 모습이 도시 일상이었죠. 복지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백인 빈민층의 분노와 제조업 쇠퇴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한 권의 책이 각성시키게 된 것이죠. 이런 백인 빈민층의 분노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트럼프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열광적 지지자로 바뀐 것이죠. 민주당 지지 지역이 트럼프로 돌아서면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솔직하고 단순하지만 지식 수준이 낮은 힐빌리에게는 트럼프의 단순한 구호가 잘 먹혔습니다. 철강 등 제조업이 망한 것은 중국 놈들 때문이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 놈들을 때려잡아야 하고 마약이 넘쳐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은 허술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때문이니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으면 된다는 식의 직관적이고 쉬운 트럼프의 주장이 힐빌리들의 입맛에는 딱 맞았던 것이죠. 힐빌리들의 열정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게 핵심 전략이 됩니다.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는 경합주에 포진한 힐빌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합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의 저자인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후보로 지명하게 된 이유죠. 힐빌리들의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으로 제조업을 옮기는 리쇼어링을 하고 관세를 올려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트럼프의 행동은 나름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기자동차의 보정을 폐지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 협력사들이 필요로 하지만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죠. 힐빌리들의 고용을 감안하면 전기자동차 확산 속도를 조절하고 내연자동차 산업이 좀 더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표와 돈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전기자동차에 대한 거부감 등도 표와 돈의 문제로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인도적인 목적이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 공화당의 득표에 유리했던 점이었던 거죠. 네, 정말로 재밌는 글이에요. 정말로 재밌는 글입니다. 그리고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뭔가 복지 정책을 쓰는 거요. 복지 정책을 써서 그전에는 표를 받아왔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표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보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증권에 대해서 제재한 거를 약간 철회한다는 뉘앙스가 풍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잠깐 봤습니다. 무슨 보증보험이 엄청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26%에서 90 몇 프로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임대사업자들을 다 임대사업자? 아니, 빌라로 세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빌라를 가진 사람들의, 그러니까 빌라든 아파트든 집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월세를 받든 전세를 주든 이런 사람들에게 타격이 있는 거지 무주택자들한테는 1도 타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면 저쪽에서 이제 다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지금 제 머릿속에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참 재미난 세상이네요. 메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 그리고 돈 문제로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참 멋진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